오늘 제가 할 역할은 그냥 이분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부담을 드리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윤상 씨. 올라갈 거죠. 진짜 큰데요, 극장이. 예, 지금 막 영혼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실 텐데 영화랑 하등 관계도 없는 제가 불쑥 나와가지고 무슨 GV냐고 하실까봐 좀 겸연쩍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영화를 본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 출연해주고 계신 우리 세훈 작가님만 믿고 이 팀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인 것도 모르고 할게요. 불러주시면 갈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 대단한 영화를 함께 감상하자고 해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영화였어요. 왜냐면 광고할 때는 바로 이분들의 전작이었던 포레스트 검프 팀이 뭉쳤다. 그럼 영화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걸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안 스펙타클한 건 아닌데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너무나 스펙타클한 것은 맞지만 마치 포레스트 검프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스케일적인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바타 1, 2 이런 식으로 더 막 이렇게 뭔가 박진감이 넘친다든지 이런 설명이 좀 굉장히 곤란한 작품이었어서 좀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중반부 돼서야 아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나 보다. 전 카메라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걸 저도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오프닝을 해주셨어요. 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지, GV 하게 되었는지까지 얘기를 다 해주셨고, 저 역시 말씀드리면 저 사실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GV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누구랑 하나요? 네, 윤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사실 어떤 영화인지는 저도 그 뒤에 본 상태라 우리가 서로를 너무 믿고 너무 믿고 일단 이 영화 GV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약간의 걱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별로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다행히 영화가 재밌었어요. 영화가 마음에 들었고 일단 어떻게 이 영화를 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그래도 약간의 사전 지식을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이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스텝 중에 한두 명만 다시 뭉쳐도 그 제작진이 뭉쳤다라는 홍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다시 뭉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쓴 작가부터 연출, 그리고 두 주연 배우, 그리고 촬영 감독, 그리고 음악 감독, 그리고 의상, 그리고 음향까지.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촬영 음악까지만도 아니고 의상 음향까지 포레스트 검프를 만들었던 팀이 다시 뭉친 작품이고요. 그 중에서 작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에릭 노스라는 이 작가는 아카데미 각색상, 그러니까 본인의 시나리오, 본인이 새로 쓴 시나리오도 많지만 주로 원작이 있는 이야기를 각색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각색상 후보만 6번 올랐어요. 포레스트 검프가 아마 그 중에 각색상을 받은 걸 거고요. 예전 러셀 크로우 나왔던 인사이더라는 영화로 각색상 후보에 처음 올랐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스필버그의 미넨,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나왔던 스타 이즈 본, 그리고 최근에 듄. 네, 그 모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있던 영화를 다시 만들 때 그거를 새로운 스타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 뭐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원작이 있는 걸 각색을 할 때 항상 제 1순위로 늘 불려가는 분인데 이분 나이가 1945년생이에요. 영화 속에 나오는 톰 행크스의 역할 리처드하고 동갑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시대 그대로를 자기 나이와 똑같은 주인공을 통해서 사실상 자기 세대의 이야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버트 저메키스는 이 세대에 따라 떠올리는 영화가 다른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투더 퓨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투더 퓨처부터 시작을 해서 1994년에 포레스트 검프, 2000년에 역시 톰 행크스가 나온 캐스터웨이, 무인도에서 표류하는 이야기, 그 정도가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기억될 영화이고 그 사이에 콘택트라고 그 뒤에 나온 컨택트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그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외계 생명체와 교신을 시도하는 그 과학자의 이야기도 역시 로버트 잠키스 감독 영화고 공포 영화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완 나이즈 비니스라고 네. 미셸 파이퍼가 주연을 맡은 또 공포 영화도 만드신 분이고 사실 톰 행크스와의 작품이 또 있어요. 폴라 익스프레스. 네. 근데 사실 폴라 익스프레스를 기점으로 이 방금 제가 얘기했을 때 하신 것처럼 그 뒤에 필모그래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폴라 익스프레스부터 흔히 말하는 이 기술에 꽂히셔갖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포레스트 검프나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주기를 원했을 텐데 그런 좀 드라마를 잘 만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폴라 익스프레스 모션 캡처나 뭐 퍼포먼스 캡처나 그리고 이 3D 입체 화면 이런 데 좀 꽂히셔서 2000년대 초반은 한 10년 동안은 짐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르기까지 3D 입체 기술 영화를 계속 시도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렇게 발전시킨 기술로 제임스 카메론이 다 해먹었죠. 그래서 로버트 잠키스가 열심히 이렇게 그 실험을 한 결과 제임스 카메론이 결실을 맺어서 사실상 그 시기가 약간 좀 공백처럼 느껴지는 감독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예전 스티븐 스필버그의 뒤를 잇는 뭔가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과 해피엔딩을 포함한 이야기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술에 꽂히신 분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드라마를 흔들림 없이 너무나 잘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각본가 에릭 로스처럼 장르 불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영화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드는 감독이 흔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제가 얘기한 에릭 로스 작품이나 로버트 점키스 감독 작품 중에 혹시 특히 더 뭐 기억나는 작품 있으세요? 네. 뭐 프레스 검프나 뭐 캐스터웨이나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했던 영화들이 있나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나 뭐 백투더 퓨처나 보긴 다 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그럴 만한 부류가 아닌 것 같고 영화마다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평균 점수가 너무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레스트 검프는 그럼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제가 복무 시절에 제가 군대 얘기하면 많이들 웃으세요. 네, 근데 딱 그 시절에 영화가 94년인가 개봉했던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가서 봤는데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쵸. 더군다나 휴가 나가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도 너무 놀란 게 거기에 왜 나중에 새우잡이 배 해서 네. 굉장히 성공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배우 정말 거기에서 그 정말 이렇게 다리 하체를 이루신 네. 그 그래픽 보고 와 정말 세상 너무 좋아졌다 했는데 그게 94년 3년이었다는 게 정말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그렇게 영화 안에서 그분은
몸의 반을 잃은 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포레스트 검프가 막 모태똥도 만나고 네. 맞아요. 탁구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사용된 게 좀 경이로웠었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포레스트 검프 지금은 그 기술을 너무 쉽게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 실제 자료 화면에 이 배우의 모습을 합성하는 시도 자체가 포레스트 검프가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해낸 거의 첫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작품 곳곳에 기술과 그리고 이야기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쭉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각효과 부분에서는 정말 언제나 탁월한 성취를 해왔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포레스트 검프는 94년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뒤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작품을 볼 기회가 많아서 포레스트 검프 팀이 30년 만에 뭉쳤다면 뭔가 비슷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으로 아마 영화를 그때 저랑 같이 보셨을 거고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영화 시작하고 이게 뭔가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쯤부터 하신 건가요? 이 영화의 어떤 그 형식적인 시도에 좀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30분까지는 기대를 했어요. 앵글이 이제 좀 바뀌겠지. 근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근데 그 30분 사이에 정말 갑자기 예전 그 톰 행크스의 히트작 그 발로 이렇게 피아노 치던 영화 비.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정말 제가 지금 비 안 떠올라갖고 아까부터 식은땀이 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빅에서 만난 톰 행크스가 등장을 하니까 마술가 이제 정말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그동안의 업적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한 인물의 생로 병사를 그래도 넓은 어떤 여러 배경에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집이라는 한정적인 곳에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연출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짧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볼 때 사실 그렇게 돈 많이 써서 이분들의 나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한 영화 안에 한 인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또 그 젊은 시절을 연기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끝나고 나니까 또 그게 대단하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작품은 제가 아까 에릭 로스 말씀드렸듯이 원작이 있고 그거를 영화로 각색한 거고요. 원작이 그래픽 노블이고 기본적으로 원작의 설정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 거죠.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두렵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를 고정해서 찍었을 때 관객들이 이거 지루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어쩌면 원작 설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저메키스 감독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술을 좀 시각효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도 충분히 영화적인 스펙타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감독의 자신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그 카메라 앵글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에이징 기술로 톰 행크스 그러니까 배우를 바꾸지 않으면서 한 인물의 평생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플라이 언 더 월 시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벽에 붙은 파리 시점이다. 감독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집 벽에 붙어있는 파리의 시점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영화 보는 관객이 이들의 이야기에 친밀감이 생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독은. 뭔가 감독이 정해놓은 앵글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한 곳에 고정된 상태로 그 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본다는 게 관객 입장에서 오히려 이 영화에 담긴 캐릭터들과 친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자신감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폴라 익스프레스 때부터 내가 사람이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는 내가 시작인데 라는 그 자신감이 제대로 된 기술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왜 그 메이킹 보면 네, 여기 점 붙이고 막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배우들이 보통 헬멧을 쓰고 헬멧 앞에 카메라 달려있고 막 그런 식으로 찍었잖아요. 그렇게 연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 다 일일이 만져야 되고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젠 점 안 붙여요? 이젠 점 없이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는 AI로 이제는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사실 제가 더 놀랬던 건 메이킹을 보면 점을 붙이고 연기하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배우의 상대 배우의 연기가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골룸 연기하신 분 보면 쫄쫄이 입고 헬멧 쓰고 카메라 앞에 달고 그분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상대 배우는 그걸 보며 눈물도 흘려야 되고 웃음도 지어야 되는데 난 그 상대 배우의 몰입도가 늘 좀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훨씬 더 진보된 디에이징 기술이 좀 접목이 돼서 실제로 연기할 때 어색함이 훨씬 줄어들었고 현장에 모니터 2대가 있었대요. 항상 모니터 한 대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톰 행크스와 로빈 나이트의 모습을 체크하는 거고 옆에 한 대는 실시간으로 디에이징이 적용돼 20살 시절에 톰 행크스와 로빈 나이트가 등장하는 모니터인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이제 그 컷이 끝나면 카메라 뒤에 와서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톰 행크스가 60대거든요. 60대 톰 행크스가 자기가 방금 연기한 장면이 자기의 20대 모습으로 나오는 모니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된 너무 거예요. 배려 깊고 소위 연기할 만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예전에는 그게 계속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나왔을까? 그죠. 전혀 상상 못할 거고. 혹시 베오울프가 누구죠?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보셨네요. 네. 폴라 익스프레스, 베오울프, 크리스마스 캐롤까지가 로버트 저메키스가 그 3D 기술에 꽂혀서 그랬구나. 그리고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에 꽂혀서 열심히 실험하던 때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기술로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해진 거고 다만 근데 이게 그런 우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알아서 AI가 바꿔주는데 뭐 배우는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움직임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가령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제 톰 행크스와 로빈 나이트의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애가 천 뒤집어 쓰고 귀신이라고 나타나면 거기에 이 장단 맞춰서 귀신놀이 해주는 젊은 시절의 아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60대의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맞네. 네, 얼굴이 그 20살, 30살로 바뀌어도 어색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의 동작으로 움직였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을 60대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관절 나가지 않았을까? 그럼 그 몸은 다른 사람이 연기한 거예요? 아니죠. 톰 행크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로빈 나이트나 톰 행크스에게 도전이었던 건 얼굴은 만져주지만 몸 동작은 자기가 그 뭐 10대, 20대, 30대, 40대의 변화를 몸 동작을 표현해야 되는 연기였던 거죠. 야, 그게 네.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소파에서 둘이 사랑을 나눌 잠깐 여기 아까 초등학생도 와 있다고 그랬는데 예. 소파에서 잠시 둘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장면 같은 때의 동작이 그 나이대로 보일 수 있도록 동작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얼굴만 바꿔 끼워도 어색함이 없는 지금의 연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포레스트 검프 말씀하실 때 저는 그때 영화 끝나고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포레스트 검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주인공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라면 이 영화에서는 이들이 살아가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을 포레스트 검프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포레스트 검프를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는 포레스트 검프를 정반대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포레스트 검프와 완전히 다른 영화 같지 않고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의 방식으로 풀어낸 영화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저도 여러분께도 궁금한 게 과연 친구분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기대한 어떤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똑같은 어떤 텐션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할 때 거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주저주저 말이 길어졌던 부분이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을지가 제가 처음에 느꼈던 약간의 혼란스러워 계속 이렇게 갈래나? 그 약간 어떡하지? 이랬는데 결국 보고 있다가 보면 아 정말 만든 분들이 수많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에 동의하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가 너무 연극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독이 늘 반박을 하는 게 연극에는 클로즈업이 없다. 클로즈업은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순간순간 카메라 앞으로 배우가 다가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가령 로빈 나이트가 우리 딸이 벌써 대학에 갔네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채로 나이가 먹고 주름질 얼굴 다음에는 세월이 이제 흐른 뒤로 바뀌잖아요. 그런 식의 클로즈업은 연극은 해낼 수 없고 영화만 해낼 수 있고 무대 위의 배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내 앞으로 다가온 그 영화 속 인물의 얼굴을 가까이 살피는 데서 오는 감정의 차이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영화만 해낼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영화는 그래서 클로즈업이 중요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디에이징 기술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 저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20살 때나 30살 때 봤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덜 재밌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쩌면 영화 속에 담겨있는 주인공들의 시간 가운데 내가 실제로 나도 좀 겪어낸 시간이 많을수록 과연 부모님이 이렇게 뭐 요양원에 가거나 뭐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이러한 경험이 한두 개라도 좀 더 겹치는 게 더 많을수록 이 영화는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는 어떤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캐치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영화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나도 좀 공감할 것 같은 어떤 순간들이나 뭐 그런 장면들이 혹시 좀 있었나요? 남들이 공감한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서 네.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저 장면의 저 느낌 같은 거는 나도 좀 알 것 같다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사진을 잘 찍혀주는 아이였나요, 앤토는?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있는 아이였나요? 근데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사진이 근데 저희 큰애만 해도 일단 휴대전화로 사진이 찍히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사진은 아주 특별할 때 찍는 거여서 그걸 그래서 뭔가 제 사춘기 때는 꼭 사진 찍는다 그러면 딴 데 보고 저도 좀 그런 사춘기였거든요. 다 비슷했구나. 네. 아빠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한 20대를 훌쩍 넘지 않은 세대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다 폰으로 다 이렇게 찍어서 오히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도 하고 그 예전 뭐 지금 제가 격세지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들 7, 80년대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그냥 무작위로 인터뷰할 때 얼굴 표정이나 북쪽하고 별로 안 달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신 있고 뭔가 자기 할 얘기 너무나 또박또박 하는 게 그런 카메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서 그것도 큰 몫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할 때 조금 어려웠지만 굉장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30대 중반부터 거기에서 이제 그 레이지보이라는 이제 그 의자 개발자가 그 집에 살았던 건 몰랐지만 처음에는 이지보이에서 이거 아닌데 레이지보이는
안락한 그런 의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레이지보이 그러면은 이제 뭐 아는 사람만 쓰는 표현일지 몰라도 거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접히고 링클레어라고 하나요? 그 네. 리클라이너. 리클라이너 뭐 네. 그런 의자의 거의 대명사인데 그게 굉장히 코믹스럽게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기억이나 영화 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집에 아주 잠깐 살았던 흑인 가족들이 면허 증딴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경찰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경찰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강압적이고 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가를 이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물론 동양인도 똑같지만 특히나 흑인들을 보는 어떤 경찰들의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 아직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루틴처럼 뭔가 매뉴얼처럼 반드시 움직이지 말고 손을 막 그 부분을 또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아주 잠깐의 시퀀스지만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약간 악몽 같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예. 영화에 담겨 있는 집의 질감 같은 것도 좀 익숙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셨던 집과 좀 비슷하거나. 좀 소름 끼쳤던 게 저는 약간 운명론자인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이 누군지도 안 따져보고 세훈 작가님만 믿고 영화 시사에 가겠다고 해서 왔더니 여기 등장하는 집이 이렇게 통창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몇각형이라고 해야 되지? 거리 뷰가 있는 그게 지금 제가 아직도 살고 있는 미국의 집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펜실베니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빠지니까 저희 집보다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딱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이제 저는 중간에 기러기 하느라고 나왔지만 저희 둘째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함께 영화를 봤는데 평생 20년 넘게 살면서 영화 보고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저희가 이제 곧 봄이 되면 가서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요 타이밍에 희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서로 이해 안 하려고 이제 좀 선을 그었던 감정들이 와이프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영화 하나 본 걸로 뭔가 말로 못했던 그런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이 타이밍에 이 영화가 공짜로? 저는 뭐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둘째가 했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이사를 안 가고 똑같은 집에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너 그게 얼마나 축복 같은 일인데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냐. 왜 이러냐면 저는 만약에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 15번은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좀 오래 살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로망이었는데 반대로 둘째는 태어난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게 좀 불만이었던 친구라서 그런 것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이게 제가 제 친한 그 후배 기자랑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영화 만들기 힘들 거다. 한국에서는 재건축 이슈와 재개발 이슈가 사방에 있기 때문에 아예 한 곳에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거의 100년 넘은 집이 존재하기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마 영화를 만들어도 좀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저는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시간에 대한 공감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쩌면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해서 그런 걸 많이 공감하면서 봤지만, 제가 몰랐던 거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느낌은 아마 특히 더 비슷한 공간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로서는 계속 샘나는, 저는 느낄 수 없는 포인트를 계속 느끼시면서 영화를 보셨을 거고요. 아까 잠깐 그 리클라이너 체어 말씀하셨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알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든 반영이 되었겠죠. 근데 그쵸.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라서 미국적인 인물과 미국적인 그 시대 흐름들이 어떤 장면은 도드라지게, 어떤 장면은 도드라지지 않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땅에 백인들이 건너오기 이전에 원주민들이, 물론 그 전에 공룡은 나오지만 일단 공룡은 빼고 17세기 원주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100달러 지폐에 계신,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발명가이기도 하셨어요.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미국 역사지만 미국 사람이랑 어릴 때 다 배웠을 역사들이 언급되는 거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원래 영국편에 서는 척 하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미국이 독립할 것 같으니까 나는 미국 독립에 한 표 해서 이제 갈아타신 분이고, 그 아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찌 영국을 버리나이까 하다가 이제 감옥 간 사람이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적인 견해로 완전히 갈라선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화에 언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제로 발명가라서 피레침을 발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 오는 날 연달려서 피레침을 발명하고 그때가 아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아들 벼락 맞춰 죽을 뻔하고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이제 그 잠깐 언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그 집에 그 산골로 나오는 그 비행사 부부, 그 중에 나중에 사실 그게 저메키스 감독이 말하는 삶의 아이러니거든요. 항상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이야기하는, 언제 비행기 사고로 죽을지만 걱정했는데 결국 독감으로 죽는 게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죽은 독감이라는 게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1918년 무렵의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풍경이 그 사람의 이야기로 담겨 있는 거고, 리클라이너 체어는 실제로 1927년부터 이렇게 저도 막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미시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서 히트를 쳤는데, 중간에 보면 미시간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의자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리클라이너 체어는 미국 사람들이 다 아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 처음 발명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발명했는데 그 발명가 부부가 아마 이 집에 살았을지 몰라라는 상상을 덧붙인 거고, 그 뒤에 나왔던 것 중에는 가령 이제 TV 화면을 보시면 이게 대충 어느 시대인가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맞아요. 둘이 결혼할 때쯤에는 비틀스가 흔히 말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미국의 에드 설리반 쇼에 출연한 게 1964년이니까 그때 결혼한 거고요. 제가 재밌었던 건 뒤에 그 딸이, 바네사가 그렇게 착하던 딸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항심에 불타서 시기를 보냈던 게 80년대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의상만 봐도 짐작은 되지만 그 TV 보고 에어로빅 하잖아요. TV 속 에어로빅 하시는 분이 제인 폰다잖아요.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나이 40대에 에어로빅 비디오를 내놓으면서 거의 그쪽에 선구자세요. 그 뒤에 한국에서도 뭐 다이어트 비디오 인기 끌고, 황신혜 씨가 뒤를 이었죠. 그죠. 이소라 씨도 뭐 다이어트 비디오, 요가 비디오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코리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의 원작격이 미국에서는 제인 폰다가 80년대거든요. 그 제인 폰다를 느슨한 모델로 삼은 게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예요. 그 제인 폰다의 그 삶의 굴곡을 느슨하게 가져와서 데미 무어를
그 연기한 서브스 선수 역할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TV 화면으로 스쳐가는 그런 거. 그리고 말씀하신 그 흑인 가족은 그러니까 이 톰 행크스네 부부가 집을 판 다음에 그 집을 사서 들어온 설정이잖아요. 네. 네. 코로나 때.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여기에 정리해놓은 연대기를 따르면 2015년에 그 흑인 부부가 이 집에 이사 온 설정이에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 그 미국의 퍼거슨 시 사태라고 그래서 한때 2014년 15년에 흑인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고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의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미국 전역에 일어났고 그 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 그 가사 도우미가 오늘 뭐 하냐 그랬더니 운전교육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운전교육을 아버지가 집에서 따로 해야만 하는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이야기가 영화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늘 그렇지만 2015년에는 그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된 거고 그 뒤에 거기 일하시는 분은 왜 냄새가 안 나지? 근데 그게 코로나에 걸려서 냄새를 못 맡게 된 설정이고 결국 그분은 코로나로 떠난 상황까지 사실 공룡 시기부터 지금까지 느슨하게 우리가 어쩌면 알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 속의 현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되면서 그동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포레스트 검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그렇죠. 많죠.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마치 포레스트 검프가 현장에 있듯이 이렇게 약간의 농담처럼 굵직굵직한 것들을 뭐 야후라든지 뭐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도 분명히 곳곳에 그렇게 연대기처럼 숨어 있네요. 존 캐스 감독이 역사 덕후예요. 백투더피처 보세요. 백투더피처도 다 그러니까 과거 뭐 미래를 오가면서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자기만의 그 상상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 변해요. 저메키스 감독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자기가 계속 좋아하고 잘 만드는 걸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보면 이분 아까 기술은 저메키스가 만들고 덕은 카메론이 봤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위대해 보입니다. 그동안 이분은 그냥 점잖은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파이오니어적인 분이네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릭 로스라는 작가는 영화 속 톰 행크스가 연기한 배역과 동갑인 셈이고 이 감독의 나이는 그 영화 속의 톰 행크스의 동생 나중에 입대하는 그 짐이랑 같은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1952년생이거든요, 감독님은. 그러니까 작가와 감독 모두 자기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와 다른 세대여도 공감할 만한 모두의 시간을 담아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다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 있다가 아주 블루 리본에서 블루 리본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로빈 나이트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영화 시작하고 처음으로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블루 리본에서 혹시 울컥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역시 T와 F의 차이인가? 네, 저는 마지막까지 울진 않으시죠? T입니다. 네. 이럴 수가 있지? 뭔가 근데 제가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이 본 영화에서도 확실히 작가님이 감동받는 포인트가 저랑 너무 다른 게 신기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심해야겠다.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이 설정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굳이 저걸 찾는다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왜 울컥했냐면 물론
예, 거기서 처음 카메라가 움직여서 드디어 카메라가 움직여서 해서 울컥한 거 아닙니다. 예,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예,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만 기다렸어 해서 눈물이 나온 건 아니고 그 전에 그 아이가 리본을 찾지 못했을 때 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뭐냐면 이 순간은 아마 이 아이가 평생 기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가 얘는 아마 이 순간은 평생 기억할 거야. 근데 정작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던 건 로빈 나이트였던 거죠. 로빈 나이트는 그때 그 기억이 자기가 다른 기억을 다 잃어버린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단 하나의 기억이 이 기억일 거라고는 그때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지금 울컥해요. 아 그런가요? 네. 왜 나는 꼭 그렇게 늦을까? 그러네. 그게 로빈 라이트가 거기에서 기억을 다시 그죠. 다시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순간은 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기억이고 얘 나중에 이걸 평생 기억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뜻밖에도 내가 끝까지 기억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버트 zemeckis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지만 사실은 안다고 할 수 없는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마 내가 다른 기억을 다 까먹은 뒤에 남아있을 마지막 기억이 설마 이거겠어?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그 명대사 있잖아요. 초콜릿 상자.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뭐가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 대사를 저메키스가 한 번 다시 만든 영화다라는 리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초콜릿은 시간인 거죠. 내 삶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 중에 어떤 게 나의 마지막 기억이 될지, 어떤 게 나의 인생에 정말 기적같이 오래 남을 기억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톰 행크스의 아버지가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며느리가 끝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잘은 몰라도 백인 가정에 그런 집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현지인들이 볼 때 얼마나 공감을 할지 조금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약간 지금 우리가 대출하고 사람 걸렸네라는 드라마를 볼 때의 느낌이랄까? 네. 약간 전원일기를 우리가 좀 지금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더 가정적인 그런 가족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톰 행크스가 무기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착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또 약간 이제 지금 이 시국에 이 영화를 볼 때 백인들 예전에는 이제 백인들 그러면 왜 우리 6.25 때 뭐 제가 겪진 않았지만 길미 초콜릿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듣는 6.25란 말은 그러니까 막 그 선한 큰 눈으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던 착한 아저씨들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 딱 미국 그러면 노란머리 아저씨가 진짜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미국이란 나라의 백인들이 저렇게 서로 우리보다 더 정이 많은 것 같아 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정말 이제 천연기념물 같이 된 어떤 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게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 영화의 작가와 그리고 감독과 톰 행크스까지도 사실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기들의 삶의 시간을 긍정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꿈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쁘지 않았어라고 약간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만 만들면 근데 너무 추억팔이가 되니까 지금 보는 관객에게도 접점은 뭐가 있을까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로빈 나이트가 5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들이잖아요.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만 살았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어느 세대나 상관없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거기서 좀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고, 마지막에 톰 행크스가 하는 나는 평생 걱정만 하고 살았다라는 대사 같은 것들은 사실 특정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그런 좀 특수한 이야기와 보편적인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내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예, 질문 기회 드릴 수 있는데 네. 저희만 너무 떠들었나요? 네. 혹시 근데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질문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희끼리 막 지금 너무 열심히 떠들어요. 네. 혹시 뭐 저나 혹은 우리 윤상식께 이 영화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두분 들어주시면 계신데 마이크를 드리시면 일단 앞에서부터 가죠. 앞에서 네. 부탁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윤상 가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윤상님의 6집에 있는 그땐 몰랐던 일이나 기억의 상자를 열다가 떠올랐는데, 혹시 가수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르신 그 곡이나 어울릴 법한 추천곡 혹시 있으실까요? 아유, 추천곡이라기보다 저는 일단 그 앨런 실버스트리라는 음악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여러 헐리우드 제작들을 만드셨는데, 이 영화에서도 포레스트 검프와 똑같은 팀이 같은 제작진들 중에 어떻게 음향 감독님까지도 다 똑같은 분들이 30년 동안 아무도 세상을 먼저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볼 때 앨런 실버스트리가 메인 테마를 생각할 때 정말 고민 없이 곡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30년도 더 된 친구들이 이런 열심히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음악을 부탁할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조는 물론 이분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겠지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문학에서 과연 이렇게 30년 동안 한 팀을 다시 꾸릴 수 있는 뭔가 그런 팀들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앨런 실버스트리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음향뿐만 아니라 각본가, 조명팀, 지금이 또 100세 시대라는 걸 증명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참 막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사느니 뭔가 좀 쉽게 저도 놔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반성했어요. 건강하자. 그래서 꼭 진짜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에게 굉장히 귀한 인연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그 인연을 가져가다 보면 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많이 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신 질문과는 조금 다른 답이지만 딱히 제 곡 중에서 어떤 곡이 떠오른다기보다는 부럽다라는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시는 길에 앨런 실베스트리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캐스터웨이의 그 앨런 실베스트리가 작곡한 캐스터웨이 테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윌슨이 떠나갈 때 나왔던 그 테마만 들으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거든요. 재밌는 얘기지, 재미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톰 행크스의 사모님 이름이 리타 윌슨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좀 중의적인 그게 배구공 윌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와이프 이름을 그렇게 묵놓아 외쳤던 톰 행크스가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아까 위에 예, 거기 옆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T라 좀 끝에 엔딩이 좀 냉소적으로 좀 보였는데 제 기억에는 이그 항상 픽스드로 돼 있는 카메라가 갑자기 이제 엔딩에서 패닝을 하면서 창문으로 빠져나갔다가 네, 이제 맞은편에 있는 항상 바라만 보았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자택에 있는 한 번도 영화에선 창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가정 안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실내 안에서 아름답게 보였던 게 한 번도 본 적 없던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도 좀 아름다워 보이는가라고 이렇게 좀 되묻는 듯하게 보거든요. 그 두 분께서 좀 이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T, 완전 T. 진짜 완전 T. 제가 저 같은 T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그 부분을 해서 저도 이제 나름의 뭔가 냉소적인 생각을 이거에서 흠집을 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옆을 딱 보는데 생전 저하고 싸워도 그렇게 운 적이 없이 와이프가 정말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그 저택에서의 그 풍경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 친구를 빨리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저도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좀 공감이 돼요. 제가 F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요, 그 F에서요. 제가 느낀 엔딩에서의 감동은 그거죠. 지금 우리는 이 집 한 채의 거실만을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집 한 채에 사실은 부엌조차도 맨 마지막에 한번 스쳐갔을 맞아요. 뿐이고 부엌. 집 한 채의 거실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그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집들마다 이런 사연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웅장해졌거든요. 그래, 저마다 이 수많은 희어가 또 있는 거야. 여기저기. 어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도 2002년에 지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는 2002년 전에는 뭐였을까? 아마 주택이었겠지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나왔는데 모든 F가 그러진 않았겠습니다. 전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거든요. 모두의 이런 이야기가 모두에게 어디에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그 카메라가 뒤로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벌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그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룡이라는 표현을 보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 문과인데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원래 조류가 그러니까 공룡의 후손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새가 제일 가깝다. 네, 새가 제일 공룡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하지만 가장 열심히 날개를 움직이는 새가 벌새인 거라서 처음에 공룡이 있던 그 장면으로 시작한 영화가 저는 결국 마지막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으로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구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만의. 근데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샤이닝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스탠리 큐브릭의 가장 명작 중에 공포 영화 보면 거기도 보면 그 잭 니콜슨이 그 호텔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빠지면 그 안에 그 잭 니콜슨 사진이 있는데 그 방마다 엄청 무서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졌을 때 각 집마다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있을까 했을 때
갑자기 샤이닝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었을까. 이게 T입니다. 아, 제가 더 일찍 질문 기회를 드렸어야 되나 봐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기회를 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요? 네, 이제 방 마무리 빼셔야 하나. 돼요? 네, 아, 지금 마무리 하라고 자꾸 앞에서 X를 자꾸 그리고 있어서 아 자꾸 큰 X를 그리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뭐 T도 F도 영화를 재밌게 보신 거죠?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하게 운명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운명론주의자. 이게 정말 이 기분은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왜냐면 솔직한 말씀으로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을 했을 때 저는 아마 극장까지 제 발로 오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회로 딱 앉아서 좀 봐. 이거 하늘의 뜻인가? 약간 그래서 더 영화가 소중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좀 놓치고 있던 어쨌든 저는 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빨리 피해간다라는 목적으로만 최근 몇 년을 살아왔다면 진짜 이건 뭐 굉장히 정말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없는 그 큰 집에서 아들 둘을 키워냈던 와이프가 이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너 좀 알아야 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뭔가 남다른 의미가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아마 정리하러 가시면 그 집에서의 느낌이 이 영화 속의 장면과 좀 겹쳐지지 않을까라는 아 너무 겹쳐져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워낙에 이 사물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제가 몰던 차 떠나보낼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집 이사할 때마다 짐 다 뺀 집에 가서 꼭 사진 찍고 이렇게 그 집과 혼자 교감하고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저에게는 이 영화가 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나 경험했을 감정이고 누구나 경험했을 시간이지만 어쩌면 누구도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은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쩌면 사람들이 지루해할지도 몰라서 아마 아무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것들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저는 사실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공간들에 대한 생각, 내가 그동안 함께 내 주변을 스쳐갔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들과 나 사이에 쌓인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그 시간의 지층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둔 작품이라서 저에게는 꽤 의미가 큰 영화였어요. 그리고 태윤 작가님하고 저의 이런 수다가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 91.9MHz MBC 보시면 영화 대사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로 화요일이지만 일주일 내내 하고 계시니까 9시에 채널을 맞추시면 윤상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주말에 이 영화 보시기 위해서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윤상 씨도 고맙고요. 혹시 이 영화가 마음에 드시거나 얘기할 포인트가 있으면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저 같은 F들이 더 많이 울 수 있도록 많이 소문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